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황에 관련된 내용 정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체인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있어서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또 손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신규 유저분들은 이 시기를 잘 넘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보내주는 시그널에 맞춰가지고 계속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하면 좋은 기회도 다 놓치고요. 그리고 내 시드가 작다라고 해서 선물 거래는 웬만하면 레버리지 ETF 쪽으로 전향을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커뮤니티 쪽에서도 이제 돈을 빨리 벌고자 해서 이제 대부분 또 초기 성과가 단계에 또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선물 거래를 좀 많이 이용을 하다가 또 낭패를 겪었다라는 그런 글들을 좀 많이 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더 조심하시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보게 되면요, 이번 시향적 패턴에서 톱니가 이번 S&P 500이 못해도 7,000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7,0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천천히 장기적으로는 6,600대까지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내용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 때는 대부분 예외 없이 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년차 때 상당히 많이 약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뭐 커뮤니티에서도 글을 남겨드리기도 했지만, 자, 이 도지 부분에 있는 행정부 쪽에 있는 머스크 형님이 실질적으로 머무는 그 기간은 4년 내내 뭐 그 일을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도 뭐 어찌 보면 상권을 다 장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되는 게 2년 주기마다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장 강력한 부분은 당연히 내년이, 저는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년차 때는 당연히 1년차 때에 따른 평가를 두고 그 다음부터 2년차에 따른 중간 선거를 또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추이도 생각보다 또 많은 시총이 커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편입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싫든 좋든 지수를 더 많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뭐 주변 아시아 국가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국의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고 머물게 하기 위한 그런 척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으로 오히려 이제 주변 국가들이 통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관세를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2의 공급량은 어느 정도 좀 꺾이다가 퀀트에서도 이제 정체됐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현재를 보여주는 거고요. 미래에 있는 예측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전략화를 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적인 측면도 이번에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11월 달에 CPI 부분도 이제 발표 전 예상치와 이제 어느 정도 딱딱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측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못해도 한 2달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좀 내려가는 척하고 그 다음 달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척하고 그 다음 달에 좀 더 올라가고 이런 형태에 따른 CPI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딱딱딱 맞춰서 예상치만큼 꽂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물가가 많이 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 2% 이제 초중반대까지가 나오게 되면 단순 계산시만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금리 위치가 3.5나 3.75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대부분 부동산에 따른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미국도 분명히 좀 영향력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쪽이 더 많이 터질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이번에 디지털 자산 투자 적극 장려, 회사에도 비트코인 1조 원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규제 당국 허용 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장 참여 평가 추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어떤 발언을 좀 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골드만삭스는 그 전에도 이제 긍정과 부정을 이제 약간 진짜 간단하게 선을 잘 지켜내면서 이제 그런 발언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초만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 AP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운용사에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에 현물 ETF가 이번에 방향성이 정말 좌지우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번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디지털 자산 총괄해서 연말까지 토큰화 프로젝트 3개를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들 프로젝트가 이제 블랙록의 좀 가능성 또 아니면 미래적으로 좀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추이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현물 ETF를 계속 보유를 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은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도 적당히 모았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에 따른 접근 비중도 조금씩 폼을 높일 확률은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도 당연히 골드만삭스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이더리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이야기를 이제 가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더리움 시장 참여 평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부분에 따라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추이를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12개월 연속 순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아팠잖아요. 그래도 이 순유입량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봤으면 여기서도 이제 단순하게 곧바로 알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죠. 비트코인이 순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을 때 일시적 조정만 나왔지 큰 폭에 따른 조정은 나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추이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폼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이더리움 형태에서 이제 달라진 점은 항상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많이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잘 채워지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관점을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답이 있어요. 기존에 비트코인이 4월 달에 순유입 비중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대폭 늘고 나서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또 대폭 늘었죠. 그러면 이더리움의 이 패턴이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더리움은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가 여전히 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조정 추이가 무서워요. 17% 빠지고 또 12% 넘게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큰데 이런 거 해도 될까요? 레버리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나는 청산을 당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남들보다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해보고 싶어. 근데 돈을 많이 잃기도 싫어. 그 대신 원금 대비는 좀 적게 투자하면서 아주 가심비 있게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더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통상적으로는 올라갈 때 불타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레버리지는 항상 조정폭이 이렇게 크면 일시적이더라도 하루 이틀 단타를 쳐서 해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세금적 차이가 있을 뿐 이걸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과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거 충분히 쓰면 돈 모으는 효과가 그리고 투자 수익률에 따른 효과는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제가 매번 언급을 많이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번에 이제 블랙록 추이도 여전히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잠깐 이제 이 ETF 관련되어져 있는 측면하고 또 세금 관련된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블랙록의 24시간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은 그냥 보관 방식에 따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600개 비트코인 이하 단위로 나눠 가지고 보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해킹이나 이런 우려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분할 작업을 계속 600개에서 300개 이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과 효율성을 좀 많이 따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링크에 따른 변화적 추이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인링크가 요즘에 좀 폼이 좋죠. 체인링크는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오라클 시장 자체가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따른 신뢰도를 어떻게 믿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호가창 가격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이게 비싼지 싼지 이게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럼 오라클 부분을 좀 써서 어느 정도는 좀 형화된 형태로 사용에 따른 빈도가 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파트너와 그런 투자 부분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체인링크가 코인베이스 토크나 플랫폼에서도 협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차남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디파이 프로젝트 이더 매입도 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에이브와 그 다음에 링크가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요즘에 갑자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형태에서 핵심은요, 여전히 인프라적인 코인들은 충분히 파급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트코인 시즌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점에서 충분히 더 챙겨 드시고 더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